맛있는 미술, 재미있는 미술, 보이는 미술, 삶의 미술 한 스푼 넣어가세요. 아트팟 사회는 시간여행을 주제로 펼쳐집니다. 우선 아트팟이 만나러 나갑니다에서는 걸어다니는 미술사전 김달진 관장님을 만났습니다. 이어서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줄리아 노피 개인전, 풍경화와 초상화를 넘나들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이원희 작가의 개인전, 지난 여름 강릉 바닷가 풍경을 딸과 함께 화폭에 담은 백은하 작가의 개인전 바다와 엄마, 이번 주 인사이드 아트마켓에서는 서울 옥션 음정우 경매사가 우리구미술 겸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클로징 영상으로는 세마벙커 현장 스케치를 담았습니다. 아트팟 사회 시간여행 시작합니다. 살면서 정말 많은 10월이 있었죠. 그런데 네. 2017년 10월 저 정말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첫 주부터 아트팟 촬영도 시작했고요. 응무 작가 어떠셨어요? 10월? 저는 인생이란 책에 책갈피를 딱 꼽아놓은 10월이라고 생각해요. 전시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방송 4번 딱 하니까 아쉽게도 10월이 다 가버린 거예요. 하지만 되게 보람됐었고 영원히 기억에 남은 10월일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기는 먹나 봐요. 예전에는 한 달이 되게 길었는데 눈 깜빡하니까 10월 달이고 깜빡깜빡 한 2번 더 하면 올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트팟 사회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뭔가요? 시간여행이라고 잡아봤는데 미술 전시와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보는 거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시간여행. 고맙습니다. 슝슝. 네, 저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은 한국의 근현대 미술 자료, 도로, 팸플렛, 또 작가의 어떤 편지, 또 주고받았던 공문서, 또 여기 지금 걸려있는 작품까지를 망라해서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물들을 수집을 해서 전시, 연구, 보존하는 그런 아카이브 전문 기관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요새 아무리 그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디지털로 보는 그런 이미지하고 실제적으로 여기 가서 오브제적인 이런 아카이브 실물을 본다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요. 또 그 많은 자료를 그냥 자료로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걸 베이스로 해서 여기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미술평론가, 미술사가들의 설문을 통해서 학술적인 걸 끌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세기 한국화의 대표 작가가 누구냐. 또 20세기에 많은 전시회가 열렸었는데 거기서 그럼 전시의 대표적인 전시가 뭐냐? 또 20세기에 한국화 작가 중에서 재조명해야 될 작가가 누구냐? 이런 학술적인 거를 꺼집어내서 같이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화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이런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네, 이 작품은 1962년, 지금부터 55년도의 작품인데, 55년 전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남전 금동원 선생님이 1962년도 홍콩 국제화살롱이라는 데서 이 음양 2점의 작품을 출품을 했습니다. 그 당시 같으면 우리가 어떤 전통산수 이런 거를 주로 그렸던 시절인데 이 추상이죠. 굉장히 그 시대에 앞섰던 굉장히 모던이지만 이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받았던 그 상장의 원본이고요. 요 위에 신문 기사는 그 당시 조선일보에 나왔던 그 신문 기사입니다. 제가 김달진 관장님 처음 만났던 게 1995년도였어요. 그때 김달진 관장님이 별명이 하나 더 있었는데 금요일의 사나이라고. 당시 전시 오픈이 금요일에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커다란 가방을 메고 전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팜플렛 이렇게 모으셨죠. 근데 시간이 흘렀는데 변함이 없으세요. 미술과 미술 자료에 대한 열정과 애정 변함이 없으십니다. 미술도 그렇고 문화예술계를 밖에서 바라볼 때 그 쉽게 재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노력을 크게 평가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재능 기부란 말도 사실 그래서 나왔죠. 거만하다는 말도 많이 듣죠. 미술이나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이 쟤는 이렇게 거만해? 이런 표현을 많이 듣는데 사실은 그런 자의식이나 자존감들은 그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안 스스로 들인 시간과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볼 때 김달진 관장님은 시간에 대한 부분 넘사벽이에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힘들고 당장 빛도 나지 않고 미술하면 먼저 떠오르는 건 작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큐레이터 같은 기획자분들이시죠.
미술 자료 전문가, 아키비스트라고 하면 너무 낯설어요. 그만큼 그 길은 힘들고 어렵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가치를 존중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달진 관장님은 미술 자료로 시간 여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장님이 그 김달진 미술자료 박물관이라는 타임머신을 이렇게 운전하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줄리안 호피 작품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단순하고 생면도 간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작가의 성향도 모든 과업에 있어서 단순하고 명료하게 끝나야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작가가 10일 동안 저희 미술관에 와서 작업을 하면서 하나부터 10까지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저희랑 같이 이제 협업을 했는데 58년생으로 연세가 조금 있으시지만 그만큼 많은 에너지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 그런 섬세한 부분들이 작품에서도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 줄리안 호피 작품은 공공미술품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시각적으로 익숙하다고 느끼시겠지만 저희 이번 수원시 마이파크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줄리안 호피전에 오시면 작가가 이런 작품까지 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와 구성된 작품들을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생각했던 작품으로만 한정을 짓지 마시고 저희 미술관에 오셔서 다양한 작품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의 안 하시겠지만 우리가 같은 세대라고 한다면 물론 네. 동의 안 하죠. 줄리안 호피 세대신 것 같은데요. 네, 뭐 아무튼 네. 그 피카소 작품이 좋다고 하는 게 제가 느꼈다기보다는 어렸을 때 이렇게 교육 그리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그런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게르니카 뭐 이런 작품 네. 얘기하면서 네. 사실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많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매체에서 그걸 또 계속 강조해요. 피카소는 훌륭한 작가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한테 피카소는 훌륭한 작가인 거죠. 사실 나는 피카소를 본 적도 없는데. 그런 점에서 줄리안 호피도 매체에서 계속 노출이 돼요. 그래서 익숙한 작가와 작품일 수도 있어요. 그거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도 대가라는 선입견이 없이 바라봐도 좋은 작품이다. 이 말씀하시려는 거죠? 맞아요. 제가 하려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오피의 컬렉터가 굉장히 많지만 전 세계의 모든 미술품 컬렉터들이 전부 다 투자의 관점으로만 작품을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줄리안 호피의 작품, 이 작품 되게 좋아, 내 마음에 들어 하니까 사는 거지. 이 작품 돈이 될 거야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작품 소장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컬렉터를 이기는 딜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딜러는 말하자면 판매하기 위한 거지만 네. 컬렉터는 정말 자기 눈을 믿고 자기 안목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컬렉터입니다. 네, 미술 컬렉션을 그렇게 투자의 입장에서만 보면 잠깐 너무 섭섭하고 그렇죠. 네, 불행하죠. 그런 상황은 좀 그래요. 줄리안 호피의 작품은 매우 스마트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시각적으로 쾌적해요.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판이나 그런 사거리에 커다란 광고 전광판 같은 LED 패널을 사용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이해 못할 정도로 하이테크도 아니고 막 골동품일 정도로 로우테크도 아니고. 그리고 인물하고 풍경 이런 것들이 모두 단순화돼 있고 되게 명료하고 특히 그걸 전달하는 방식이 그 형체보다도 그 형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전달하고 게다가 저해상도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미 있는 전광판이나 네. 이미 있는 쇼윈도에 갖다 넣어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지 이걸 윈도우 그래픽 같다, 광고에서 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도 돼요. 작품으로서는 장점이죠. 이 작품은 이런 작품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빨리 인지할 수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점점 컬렉터가 늘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다시 또 컬렉터가 늘어나는 스노우볼링이라고 하죠. 눈덩이 요만하게 만들어서 굴리면 굴러내려가면서 점점 커지는 거죠.
줄리안 호피는 그런 스노볼에 잘 올라탄 그런 작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해외 작가 부러워할 수만은 없잖아요. 네. 우리 작가들도 빨리 눈덩이 위에 올라타야 되는 눈덩이 거예요. 올라가고 싶습니다. 올려주세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줄리안 호피는 전시와 소작 그리고 대중성, 예술성 봤을 때 어느 각도로 봐도 아주 탁월한 작가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진행형 현대미술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네, 오늘은 시간을 컨셉으로 쭉 밀고 가시는 걸로. 네, 쭉 밀어보겠습니다. 한 우연한 기회에 어느 대기업 그룹의 오너분 초상화를 그려드렸는데 그때 반응을 보고 이게 내가 풍경화만 그리는 것보다는 이 초상화라는 게 사람을 그린다는 의미가 있어서 공부도 되고 또 그런 수입의 측면에서도 안정적이고 그래서 한 30여 년을 유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좀 독학을 했죠. 중간에 이제 한 20년 정도는 학생들하고 러시아 래핀스쿨에 가서 이제 그 실기 연수를 하면서 같이 공부도 했고 그런 것들이 조금 쌓였는데 내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작업에 전념을 못했기 때문에 한 20여 년 정도는 작업에 공백이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부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한 1년 못 되는 세월 동안 이제 작업에 전념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 시간이 문제였구나. 그러면서 조금 더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전시가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든 내가 교수직을 그만두고 새로 출발하는 마당에 하는 전시라 가지고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을 내가 열어간다는 그런 약간의 설레임 같은 것도 있죠. 이원희 작가 작품은 누가 보든지 간에 정말 잘 그렸어요. 네, 이거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기법과 기교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아까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리는가, 초상화를 왜 그리는가에 대한 철학도 아주 분명하죠. 네. 오늘은 주제가 시간이니까 고맙습니다. 시간을 축으로 작품을 말해보자면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면서 초상화가 옛날하고는 되게 다른 게 돼버렸죠. 네. 아무래도 화가가 사람이니까 기계에는 표현할 수 없는 인간적인 따뜻함이나 손맛 그리고 그리는 사람의 주관이 그 표현이 녹아들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를 확인하는 거라서 초상화를 그리는 작가가 네. 초상화의 대상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느냐. 그래서 이 사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들이 작가 안에서 체화돼서 작가의 작업으로 다시 나오는 과정. 저는 그래서 초상화는 다른 장르와는 다르게 그려낸다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 여름방학, 첫 여름방학인데 아이하고 어떻게 보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제가 바다 옆으로 가고 싶었어요. 바다에서 얻는 영감이 평소에도 바다를 너무 좋아했었고 그래서 바다로 가야지 그럼 강릉에 가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슬라 뮤지엄이라고 정동진 쪽에 그 뮤지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아티스트 레지던시가 있어서 저와 예린이를 받아주셔서 딸아이를 데리고 같이 갔죠. 일상이 예술이 되는 경험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오전에 너는 그림을 그리고 파도를 그리고 바다를 그리고 나는 늘 하던 대로 꽃잎 그림으로 사람을 그리고 근데 그렇게 며칠 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꽃잎 그림 사람들 위에 아이 바다 그린 거를 이렇게 제가 오려서 붙여서 작업을 했는데 그 아이 바다 채색이
겁이 없고 아이니까 겁이 없고 마음대로 그리고 근데 그 용감함 그런 무모함 이런 색깔 그 기운이나 그 힘센 게 제 그림 위로 올라오니까 그림이 에너지도 더 높아지고 재밌어졌어요. 오전엔 둘 다 그림 그리고 오후엔 같이 바다로 나가고 그런 일상이 바로 작업이 되는 경험이었어서 바다와 그림과 아이와 이렇게 딱 집중할 수 있는 그 한 달 기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 작업들을 이제 바로 전시할 수 있게 됐어요. 전 처음 알았어요. 강릉의 옛지명이 하슬라라고 하네요. 네. 이국적이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주 예쁜 이름이에요. 네. 예, 그래서 지난 여름 이 강릉 하슬라와 그 앞에 바닷가 풍경이 눈앞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백은하 작가의 작업들이 좀 잔잔하고 다정하잖아요. 예쁜 꽃잎으로 사람을 그려낸다 이런 것은 작가의 맑은 마음이 지금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바닷가에서 딸과 함께 작업을 하고 그걸로 전시까지 하다니 정말 엄마의 입장에서 너무 부럽고도 감동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작품을 이해하려고 할 때 작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물론 대부분의 미술관이나 전시에서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작가의 설명이 없으면 사실 되게 많은 작품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그렸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작품만 보고 그걸 이해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할 때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시를 소개할 때는 작가나 적어도 기획자의 인터뷰는 꼭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되게 잘하고 있다. 칭찬해. 맞아요. 그래서 이 백 작가 작품도 일단은 촬영전에 한번 쭉 봤어요. 그때 느끼는 감동이랑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감동 차이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서투르거나 좀 비어있는 이런 게 사실은 딸이 한 거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고 맞아. 의미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백은하 작가님이 책도 많이 내셨어요. 막 엄마가 되려는 당신에게, 크루아상 엄마, 사자야 전화 왔어. 그리고 이건 자막을 좀 잘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화를 내다에서 화가 꽃화자예요. 너에게 화를 내다. 백은하 작가는 주로 화장품이나 패션 쪽하고도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작품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미술계보다는 상업 영역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촉이 빠르세요. 그렇죠. 예.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저는 뭐 국수적이거나 민족주의적인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우선 아니라고 전제해 놓고 최근에 기업들에서 이제 미술 작품 작가들을 활용했다 할 때 해외 작가들을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근데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서 찾아보면 국내에도 좋은 작가와 작품들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좋은 기획자도 많이 있어요.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해졌는데요. 이번 바다와 엄마 전시는 아주 가까운 과거였죠. 강릉 하슬라. 네. 하슬라의 따뜻한 여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의미 깊은 전시였습니다. 다시 여름이 돌아왔으면 합니다. 추운 겨울 지나고 네. 내년에 돌아올 거예요. 첫해 아트팟에서는 K옥션의 손인천 경매사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서울옥션의 음정우 경매사가 우리 고미술 겸재 정선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와, 인사이드 아트마켓 되게 기대되는데요. 게다가 겸재 정선이라고 하니까 좋아하시죠? 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정말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옥션에서 고미술팀 팀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경매사로 활동하고 있는 음정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근 5년 사이에 상승 곡선에 있고요. 물론 20년 동안 침체기였던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90년대부터 하락세를 걸어왔었으니까요. 5년 동안은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고요. 일단 그 지표로 보자면 2013년도에 저희 미술시장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고미술 시장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컬렉션이라는 거였는데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컬렉션을 저희 서울옥션이 진행할 때
누가 봐도 시세 4천만 원, 5천만 원에 달하던 당시 겸재 작품이 2억 원 넘게 낙찰되는 걸 보면서 시장에서는 인식이 재고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저희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상남자적인 매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하시겠지만 예를 들면은 인왕제색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인왕제색도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 인왕제색도에 보면은 인왕산이 비가 온 다음에 구름이 거쳐가는 모습을 큰 화폭에 남기셨는데, 그 그림은 고 오주석 선생님이 밝혀낸 내용에 따르면 그분의 절친이었던 사천 이병현 선생이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자 그 병세가 빨리 낫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렸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작품에 보면 우측 상단에 인왕산이라는 그 제목과 그리고 시기만 딱 명시를 해두고 있어요. 오주석 선생님이 만약에 그 내용을 밝히지 않으셨다면 후대는 겸재 선생의 그 따뜻한 우정과 그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그냥 그림을 한창 심각하게 그리시다가 굉장히 큰 대형 작품을 그리시다가 붓을 딱 놓고는 하늘 한번 쳐다보고 그냥 한숨 한번 푹 쉬셨을 것 같은 그런 덤덤한 상남자적인 매력이거든요. 겸재 선생의 뭐 대단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제가 감히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평가를 못 할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포인트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2013년 초까지 미술시장에 있었는데 그때까지 미술시장에서 겸재 작품이 급격한 반등이 없었어요. 인터뷰에서 말씀하시기에는 2013년부터 반등을 했다는데. 네, 그래서 저는 아쉽게도 그해 겨울에 그 경매 현장에는 없었는데 아무튼 음정호 경매사가 준 자료를 보니까 겸재 정선의 낙찰가 베스트 5는 이렇습니다. 네. 자료함에서 나타난 대로 두 번째 노송영지, 이건 사이즈가 좀 큽니다. 2012년 경매였고요. 나머지 4개 작품은 모두 2013년 이후 낙찰 기록인데요. 가장 고가로 낙찰된 금액이 무려 3억 5천만 원. 네. 사이즈는 정말 A4 복사용지 크기네요. 네, 낙찰가 추이도 아주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점당 평균 낙찰가가 1억 5천 내외였고요. 작년에는 평균 낙찰가가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에. 1년 만에. 1년 만에 5천만 원. 음정호 경매사의 말처럼 한국 고미술이 저평가되었다는 인식은 이제 버리고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한국 고미술품이 중국을 따라잡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거 제가 매주 반복하는데요. 지금 네. 우리가 시간은 한정됐고 소개할 미술 전시와 이벤트는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촬영이랑 인터뷰는 못했지만 한 분씩 그냥 지나치기가 너무 아깝다 하는 전시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할게요. 한만영 작가님의 개인전 이미진 어크로스가 종로 구통미동 갤러리 아트사이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1월 5일까지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전시는 성공미술관에서 11월 19일까지 열리는 내일의 작가 이상원, The Colors of the Cloud입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아트팟에서는 앞으로도 가능한 한 많은 전시와 미술 이벤트를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 아트팟 클로징 영상으로는 여의도 버스 환승센터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네. 그 밑에 있던 여의도 지하 벙커가 지난 19일 세마 서울시립미술관 벙커로 탈바꿈했어요. 거기 지하 던전인가요? 던전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곳은 2005년 여의도 버스 환승센터 공사를 하다가 발견됐대요. 관련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한 추측은 안 되는데 1970년대 당시 대통령 경호용 비밀시설로 지어져서 그래서 자료가 없다. 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서울시의 확인으로는 76년 11월에 찍은 항공사진에서는 입구가 안 보이고 그 다음에 11월에 찍은 거에서는 입구가 보여서 그 사이에 지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는 지하 5m 그리고 안에 평수가 약 180평 층고는 약 3m 되는 굉장히 큰 공간이에요. 전시하기 딱 좋네요. 네, 전시하기 딱 좋은. 흥미가 돋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이런 공간들이 문화예술 시설로 탈바꿈한다는 것은 작가 입장에서 되게 흥미진진하고 신나는 일인데요. 현재 이곳에서는 여의도 모더니티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근현대화 과정을 주목한 전시라고 하는데요. 이제 남은 10월도 즐겁게 보내시고 또 일주일 후에 다시 여기서 만나요. 안녕. 안녕.